조선 어느 고을 가을 장날 한 처녀가 장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으키기는커녕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빚 대신 시집 갔다가 닷새 만에 쫓겨난 바보 며느리라고 말입니다. 친정도 시댁도 세상도 그녀를 외면했지만 그날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황씨 도기장이가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내민 것입니다. 그렇게 처녀는 황씨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나이를 들였으니 그 집안도 곧 망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처자가 황씨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그 집안의 운명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새벽 고을 어기 황씨 도기장이 집에서는 가마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씨는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밤새 구워낸 도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항아리 어깨를 가볍게 튕겼습니다. 맑고 단단한 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좋아. 황씨는 짧게 중얼거리고 그 항아리를 수레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틈이 깊었고 손등에는 불티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40년을 흙과 불과 함께 산 손이었습니다. 아들 덕삼이 수레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이었습니다. 이마에 아직 참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물독 6개, 항아리 12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긴장독 찾는 손님이 많겠지요. 황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수레줄을 덕삼에게 넘겼습니다. 둘은 나란히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둘째 덕진이 방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펼쳐진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 오늘도 저는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덕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다 과거 또 떨어지면 이번엔 진짜 술에나 끌어라. 덕진이 씩 웃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형님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이른 아침 마당에 퍼졌고 황씨는 그 뒤에서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까지 오는 길에 어머니가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덕삼아, 요즘 장신의 처녀 괜찮다던디. 키도 훤칠하고 살림도 잘한다 카더라. 한번 봐라. 덕삼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레를 끌며 앞만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슬쩍 곁눈질을 했지만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말없이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장터의 자리를 잡자 덕삼은 능숙하게 크기별로 도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햇빛에 비친 유약이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저기 황씨네 독이구먼. 저 집 독은 물이 쉬질 않아. 나도 깃장독 하나 사야겠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사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장터 저편에서 갑작스러운 고함이 터졌습니다. 어디서 훔치는 게야.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덕삼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좌판 위의 도기들을 옆 손님에게 잠시 부탁하고 인파를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바닥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치맛자락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발엔 집신도 없었고 얼굴은 멀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듯 마른 손이 장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버둥거렸습니다. 위로 두부 장수설씨 안악이 두부 물통에서 물을 퍼올려 마구 끼얹고 있었습니다. 두부물이 차갑게 처녀의 얼굴과 목덜미를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아까부터 내 좌판 기웃거리더니 두부 한 무 집어먹고 있구만. 아침부터 이 꼴을 봐야 하다니. 원, 거지가 장터에 왜 들어와. 쫓아내. 못한 덕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그렇다고 사람한테 그걸 끼얹으면 어쩝니까? 설씨 안하기 눈을 번쩍였습니다. 야, 덕삼이,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계집이 내 두부 훔쳐먹고 도망치려던 거 아냐? 두부값이라도 물어줄 테야? 응? 그 순간 옆에서 엿장수 안하기 덕삼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덕삼아, 괜히 나서지 마라. 저 처자 사연 있는 아이다. 무슨 사연이요? 윗마을 지씨 탱 알지? 그 집 아들이 다리를 못 쓴다자녀. 그래서 지씨 집에 빚진 집이 빚을 없던 셈치고 자기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가 닷새 만에 내쫓았다 카더라. 덕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닷새 만에요. 엿장수 안하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 좀 어리숙하다던디. 데려다 부려먹으려 했는데 일도 모르고 말도 앞뒤가 안 맞으니께. 지씨 집에서 그냥 내쫓은 거지. 친정도 못 가고 떠도는 판이래. 친정을 왜 못 가요? 그게 아버지가 이미 세장가를 들었다던디. 새어머니 눈밖에 난 자식이라 친정에도 발을 못 붙인다고 하더구먼. 덕삼은 쓰러진 처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거짓골이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덕삼아.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씨 영감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사온 것인지 뚜껑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황씨는 쓰러진 처녀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처자야, 일어나거라. 밥은 먹어야 살지 않겠나. 황씨가 국밥을 건넸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라.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채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릇에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퍼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처녀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뜨자 순간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거 참말로 져주시는 거예요. 따끈하네요. 그러고는 어이없을 만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분이라 해요. 고맙구만요. 말투는 어느했지만 그 목소리는 물처럼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덕삼은 그때 처음으로 저 처자는 어리석다기보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이 같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황씨 영감은 그 순간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덕삼이 아버지 얼굴을 보았지만 황씨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덕삼은 알게 됩니다. 황씨 영감의 아내, 그러니까 덕삼의 어머니도 젊은 시절 홀로 굶주렸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그 시절 황씨가 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집안이 된 시작이었다는 것을. 해가 기울자 장이 파했습니다. 황씨 부자는 팔고 남은 도기들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긴장독 5개, 물독 2개까지 팔았으니 괜찮았지요. 황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때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삼이 돌아보니 분이가 몇 걸음 뒤에서 희죽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처자는 왜 따라옵니까? 나야 모르지. 그냥 놔둬라. 조금 더 걷자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왜 자꾸 뒤를 따라오는 거요? 밥그릇 하나 내밀었다고 재워주는 줄 아시오. 그만 따라오시오. 덕삼이 돌아서서 말하자
분이가 멈춰서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쥐는 그냥 길 따라가는 것뿐인데요. 길이 있으면 걷는 거지. 사람 있다고 돌아가라는 법이 어디 있남요. 덕삼이 말을 잃자 분이는 양손을 허리에 척 얹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길이 오라버니 이름 써붙인 길도 아닌데 지가 허락받고 가야 되나요? 그리고는 희죽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오라버니가 앞서가시니 지가 따라가면 바람도 덜 맞고 좋잖아요. 덕삼은 어이없어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세상 태평도 저리 태평하네. 아버지, 저 처자 좀 돌려보내시다. 황 씨는 수레를 끌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허허, 가만두거라. 저자도 갈 곳이 있겠지. 어둑어둑해질 무렵 황 씨네 초가집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삼이 뒤를 돌아보니 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처자 갔나 봅니다. 황 씨도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레를 마당에 세우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틈으로 눈 하나가 빼고 나왔습니다. 덕삼이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분이었습니다. 눈만 내밀고 희죽희죽 웃으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집에 사시는구만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걸레를 들고 나오다 그 장면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누군데 남의 집 대문에 붙어서 훔쳐보는 게야. 어머니의 비명에 방 안에서 쿵하고 채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덕진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펼쳐진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래요? 귀신이라도. 덕진이 대문 쪽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분이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이 참말로 예쁘네요. 덕진이 한 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분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 이것도 어쩌실랍니까? 덕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쪽에서 황 씨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들여오너라.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자꾸나. 아니, 영감. 어머니가 벌떡 소리쳤지만 분이는 벌써 마당 안으로 깡충 뛰어들어와 있었습니다. 와, 어르신, 고맙구만요. 배고팠는디 장 터서 국밥 얻어먹고 저녁까지 챙겨주시네요. 오늘 복 터졌네요, 희. 모두가 놀란 눈으로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삼은 그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처자, 뭔가 심상치 않은디. 그런데 묘하게도 짜증이 나면서도 비일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부엌 앞고 지역 자리에 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황 씨, 영감이 직접 그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뜨신 데서 자거라. 덕삼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처자 내일은 떠나야 하는 거 맞지요? 황 씨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분이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분이야, 이왕 여기 있는 김에 일 좀 배워야지. 빨래 걷어다 개고 부엌 된장국 좀 저어봐라. 예, 말씀만 하셔요. 제가 깨끗이 싹싹 다 해드릴게요. 군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의욕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마당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빨아놓은 하얀 호미불과 적삼들이 쥐늑투성이 걸레가 되어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가마솥 밖으로 흘러넘쳐 앞것이 앞바닥이 온통 갈색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그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걸레로 열심히 닦았는데 왜 다 젖은 건지 모르겠어요. 분이는 젖은 빨래를 들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걸레가 아니라 빨래요. 빨래. 내가 아침에 널어놓은 깨끗한 빨래란 말이야. 그럼 빨래는 뭐로 닦는 거예요? 뭐? 빨래는 닦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고 마른 걸레로 닦는 거라니까. 나 참, 너는 네 어머니한테 그런 것도 안 배웠냐? 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말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이내 덕삼을 잡아 끌었습니다. 덕삼아, 저 처자 사정이 어떤지 들은 것 있느냐? 덕삼이 엿장수 안악에게 들은 것을 짧게 전했습니다. 애혈, 그렇구먼. 그래도 이대로 두면 집안이 쑥대밭 되겠다. 얼른 내보내야지. 그때 방에서 덕진이 슬쩍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갈 데도 없는데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면 네가 데리고 살든가. 난 몰라, 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덕삼이 마당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야, 내일 아침엔 나가봐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무거웠습니다.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분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덕삼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악관이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어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이가 혼자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넘쳤던 자리였습니다. 마른 헝겊 하나로 쪼그리고 앉아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문질렀습니다.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일은 안 혼나야지. 내일은 안 혼나야지. 혼잣말이었습니다. 힘을 너무 주어 닦는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덕삼은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분이가 헝겊을 내려놓더니 두 손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엄지손가락 아래 작은 상처에서 피가 한 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적삼 소매로 슬쩍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헝겊을 들었습니다. 덕삼은 그대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어젯밤 된장국이 흘렀던 자리, 앞것이 주변, 찬장 아래까지 모두 닦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찬장 귀퉁이에 작은 헝겊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분이를 내보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마터 앞에서 황씨 영감은 붉은 흙덩이를 이기며 땀을 훔쳤고 분이는 옆에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와, 이거 엄청 매끈해요. 돌멩이 같은데 반들반들하네요. 분이가 항아리 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감탄하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쪽이 좀 내려앉은 것 같은데요.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황씨 영감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분이가 가리킨 쪽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유약을 바르기 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황씨는 분이를 한번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흙을 치댔습니다. 그러자 덕삼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만지지 말아요. 아직 유약이 다 안 말랐구먼. 유약이요. 그게 뭔데요? 넣는 건가요? 분이가 항아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가마털을 울리는 굉음이 터졌습니다. 새로 구운 항아리 하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흘 밤낮을 불 지펴 구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내 독! 황씨 영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됐던 거였어요. 분이는 파편을 주워들며 천진난만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다가 파편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쪽은 색이 다르네요. 불이 덜 닿은 것 같은데. 덕삼이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렸습니다. 저 독 하나가 쌀 한 섬값인데 지금 그렇게 멀뚱히 서 있을 거요. 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도 그깟 독 하나 깨졌다고 뭘 그리 야단이에요. 새로 빚으면 되잖아요. 덕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처자랑 한 집에서 어찌 버티나. 마당 구석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던 덕진이 배를 움켜쥐고 되꿀었습니다. 덕삼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마디 던지고 집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이를 데리고 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분이야, 장에 가서 내 옆에만 붙어 다니고 아무 물건도 만지지 마라. 알겠지? 예, 꼭 붙어 다닐게요. 장터 입구에 들어서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분이의 발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니 분이가 장터 한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편 포목전 앞에 중년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새갓을 쓰고 옆에는 젊은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사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춥네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편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황씨마님 아니요? 옆에 있는 저 처자는 또 누구래요? 사정이 좀 있어서 잠시 우리 집에 묵게 됐어요. 뭐라고요? 아가분이 아니요. 지씨 며느리였다가 닷새 만에 쫓겨난 그 애. 아이고야, 소문으로만 듣던 그 바보 며느리. 그런데 왜 황씨네랑 같이 산대? 글쎄 말이요. 지씨에서 쫓겨났다던 그 처자를 들였다니. 순식간에 장터 전체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 아닌데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소란 속에서 저편 포목전 앞의 사내가 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옆에 선 젊은 여인이 사내의 팔을 당겼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장터 안에서 서로 모르는 척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이야. 영감, 진정 좀 하시오. 황 씨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는 거 신경 쓸 것 있어. 진정은 무슨 진정이오. 그 바보 며느리 소문을 나만 몰랐네. 나만 호구처럼. 분이가 대문 앞에서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구만요. 제가 나갈게요.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요.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분이는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보따리를 두 손으로 끌어안은 그 작은 등이 어둠 속에서 더욱 작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등을 내다보았습니다.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창에서 분이가 아버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선 것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니는 장 안에서 분이가 무엇을 본 것인지 알았습니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덕진이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절편 몇 조각과 누룽지를 몰래 챙겼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하루 종일 굶었을 거 아니요. 덕진이 담장 너머로 음식을 건넸습니다. 쥐를 챙겨주는 건 덕진 오라버니뿐이네요. 고마워요. 분이는 절편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 덕삼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해라. 밖에서 얼어 죽겠다. 형님, 어머니 알면 우리 둘 다 집에서 쫓겨날 건데. 그럼 같이 나가면 되지 뭐. 덕삼은 덤덤하게 말하며 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상에 갈 데가 그리도 없어? 친정이라도 찾아가면 될 거 아니요?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새장가를 드셨거든요. 새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요. 아버지도 제가 오면 새어머니가 나간다 하시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삼이 다시 물었습니다. 쥐씨 집에서는 왜 나왔어? 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거기서는요, 처음에 머느리로 간다 해서 기뻤어요. 드디어 제 집이 생기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첫날 어머님이 뭘 시키셨는데 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라 하던가요? 덕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쓸모가 없다고요. 사람 꼴도 못 됐다고요. 그리고 닷새 만에 쫓겨났어요. 분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보따리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러다 얼어 죽겠구먼. 들어와서 자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악권이 불을 지피던 어머니가 빈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에 고개를 겨우 셉니다. 문을 살짝 열자 아내는 분이가 이불을 덮고 천진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쫓아냈더니 여기서 자고 있네. 소리에 덕삼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도 이리 추운데 내쫓으면 얼어 죽어요. 어머니, 그냥 재워두자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미압이 판박이네. 사람 정 많은 거 하나는 똑같아. 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 분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따숩고 좋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녁밥을 퍼담다가
그릇이 하나 모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이 것이었습니다. 마당 쪽을 보니 군이가 담장 넘어 아이에게 자기 밥그릇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밥도 못 먹은 채로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한 그릇 덮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서 여분의 이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분이가 자고 있는 쪽 문 앞에 살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뭔가 맺혔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황씨 영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오늘 장에서 분이가 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어요. 황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처자, 단단한 아이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우물가에서는 처녀들 사이에 은밀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덕삼을 어릴 적부터 흠모하던 변시댕 춘섬이 가장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섬이 직접 황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찰떡한 소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당에는 분이 혼자 있었습니다. 덕삼은 가마터에 덕지는 방에 있었습니다. 춘섬이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한번 훑었습니다. 덕삼 오라버니는 계시냐?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마터에 가셨는데요. 그럼 기다려야겠네. 춘섬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마당 돌 위에 앉았습니다. 분이야, 너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글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요. 춘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덕삼 오라버니가 좋아? 분이가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오라버니는 좋지요. 왜 좋은데? 군인은 별것도 아닌 것을 왜 묻나 싶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밥도 주고 안 때리니까요. 그리고 덥고 춥지 않게 해주니까요. 춘섬의 낯빛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분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춘섬은 떡소쿠리를 마당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닷새도 못 버틴 며느리를 거두 뭐 하려고. 황씨 집에서 뭘 원하는 거야, 저 계집은. 춘섬이 대문을 나서면서 분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분이는 떡소쿠리를 들여다보며 뭐가 들었나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춘섬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침 그때 가마터에서 돌아온 덕삼이 대문을 열다가 나가려는 춘성과 마주쳤습니다. 덕삼 오라버니 오셨어요. 덕삼은 마당 한쪽에 놓인 찰떡 소쿠리를 보았습니다. 어인일이요. 그냥 지나다가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덕삼은 짧게 고맙다 하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황씨 영감이 가마터에서 도기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이고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오늘 장날인데 덕삼아, 네 동생 데리고 대신 다녀오너라. 덕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 허리야, 쉬면 낫지. 장사 안 하면 밥이 없어. 어서 다녀오너라. 그날 덕삼은 덕진과 함께 수레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막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들, 저도 갈래요. 덕삼이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또 따라올 생각이에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덕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데리고 가요. 분이 집에 두고 가면 더 큰일 난다니까. 알겠으니 사고만 치지 마요.
히히, 네. 잠터엔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덕삼의 도기 좌판 앞엔 손님이 줄을 섰고 분이는 구경이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 구석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분이 아니야? 지씨 집에서 닷새 만에 쫓겨난 그 바보 며느리. 덕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씨 땡 안악둘이 이쪽을 바라보며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쪽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황씨네, 뭘 바라고 저런 걸 거두는지,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군인은 못 들은 것인지, 들어도 모르는 것인지, 여전히 도기좌판 구경에 점심이 팔려 있었습니다. 덕삼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지씨 탱 안악들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두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덕삼은 그냥 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분이 씨, 이리 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이 옆에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씨 탱 안악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석양이 기울 무렵 세 사람은 수레를 끌며 돌아섰습니다. 산을 넘는 길목에서 덕진이 갑자기 얼굴을 찔그렸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급해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또냐, 얼른 갔다 와라. 그런데 분이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좀요. 됐어. 얼른 갔다 오시오. 근데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요. 덕진을 따라가면 어쩌오. 분이는 혼자 산쪽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바위 뒤에서 치맛자락을 들고 볼일을 보려는데 문득 사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보따리 여기다 묻자. 내일 밤에 다시 오면 돼. 주인놈들은 아직도 우리 짓인지 모를 거야. 낯선 남자 둘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루 같은 걸 파묻더니 흙을 덮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황급히 떠났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무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그녀는 겁이 나면서도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발끝으로 방금 흙이 덮인 자리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 흙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흙 특유의 눌린 감이 있었습니다. 여기만 새로 덮인 거구나. 손으로 흙을 걷자 낡은 청보자기가 드러났습니다. 그 끝자락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은전이다. 그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오라버니들, 빨리 와봐요. 큰일 났어요. 덕삼과 덕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게 어떤 사내 둘이 흙 파고 뭔가 묻었어요. 제가 파봤는데 은전이랑 비녀가 보따리에. 덕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은전이요? 설마 그 구대감 대것 아니요? 엊그제 도둑 들었다던데 마을이 뒤집어졌잖아요. 형님, 이걸 어째요? 가서 어른들께 알려야지. 그냥 놔두면 우리도 도둑 취급받겠어. 세 사람은 흙 묻은 보따리를 수레에 싣고 황급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대감택 대문 앞에서 덕삼이 말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게 혹시 어르신 댁 물건 아니옵니까? 대감이 보자기를 풀어보자 은전과 금빛 폐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마당 안팎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놀란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 찾았단 말이냐? 이건 제가 산속에서 우연히 봤어요. 이상한 산에 둘이 보묻고 가길래. 대감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처자가 아니었으면 내 집 재물은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중에는 얼마 전 장터에서 분이를 바보 며느리라 수군거리던 아낙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대감은 즉시 쌀 한 섬과 엽전 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이야 하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이 고을에서 제일 솔직한 처자로구나. 분이의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으로 일이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요. 그런데 며칠 뒤 덕삼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이가 산속에서 혼자 무얼 하고 있었느냐, 사내들이랑 같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소문이 변씨땡 근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이미 공개적으로 분이를 칭찬한 터라 소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춘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이 끝나고 세 사람이 산길을 넘어 돌아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수레 위에 보자기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덕삼이 수레를 세우고 몸을 돌리는 순간 바람이 부니 쪽으로도 몰아쳤습니다. 덕삼이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덕삼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언덕 위에 서 있던 춘섬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춘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덕삼이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할 때까지 춘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덕진이 형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아까 춘섬이 보고 있던 거 알았어요? 덕삼이 대꾸했습니다. 봤다. 저 사람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알고 있어.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얼음장같이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밥을 막 치운 참이었습니다. 춘섬이 황씨 집 대문 앞에 와서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잠깐 나와봐. 덕삼 오라버니가 뒷산 창고에서 너 찾으신다던데. 덕삼 오라버니가요? 왜 그러신대요? 글쎄, 급한 일이 있다나 봐. 빨리 가봐. 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집신을 꿰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덕삼이 막 방에 들어가는 참이었고 덕진은 공부 중이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앞에 도착하자 춘섬과 친구들이 분이를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문이 안 열리네. 분이가 안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라버니, 여기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벽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구석에는 쓰다버린 독파편들과 젖은 집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춥다. 오라버니가 곧 오실 거야. 기다리면 되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점점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분이의 손발이 먼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황씨 집에서 가져온 얇은 덧저고리 하나를 몸에 더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달라붙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오라버니가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덕삼이 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 때 있던 애가 어디 갔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누가 부르더니 나갔는데 덕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불렀는데 춘섬이었던 것 같은데 덕삼과 덕진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님, 설마 덕진아, 가자. 두 형제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횃불을 들고 마을 골목을 뛰었습니다. 얼굴이 얼얼할 만큼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형님, 저쪽 골목도 봤는데 없어. 없다고. 그럼 장터 쪽은? 거기도요. 아무데도 안 보여요. 두 사람은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물가와 방앗간 뒤 나루터 언덕까지. 하지만 분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 덕삼이 뒷산 쪽 골목으로 접어들다가 한 집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변씨 댁이었습니다. 덕삼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 너머로 춘섬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생각하는 자세였습니다. 덕삼이 창 가까이 다가서자 춘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창우지 찢어진 틈 사이로 눈이 마주친 것뿐이었습니다. 춘섬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덕진아, 뒷산 창고다. 둘은 횃불을 들고 눈길을 헤치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자 바람결에 희미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바람아, 불지 마라. 추워 죽겠다. 덕삼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분이다. 둘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덕삼이 문을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관, 낡은 나무 문걸쇠가 덜컥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창고 안에 분이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황씨 집에서 가져온 덧저고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뜬 채 덕삼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들, 왜 이제 왔어요? 춘섬 언니가 가보라길래 기다리면 올 줄 알았는데. 덕삼이 성큼 들어가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잡자마자 얼음장이었습니다. 덕진아, 없는다. 덕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업을게요. 아니, 덕삼이 분이를 등에 들어 올렸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또 패 끼쳤지요. 덕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목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뭉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분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만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뒷산 눈길을 등에 업힌 분이의 체온이 자신의 등으로 조금씩 전해져 올 때까지 그냥 걸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가 앞꼬시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뛰어가 뜨거운 물을 끓이고 방에 이불을 두 겹 깔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황씨 영감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덕삼아, 덕진아, 넷이 방에 앉았습니다. 황씨 영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변씨 댁에 가겠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아버지. 덕삼이 말하자 황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비 없이 아들이 가면 싸움이 된다. 내가 가야 매듭이 지어진다. 그리하여 아침 해가 뜰 무렵 황씨 영감이 앞장서고 덕삼과 덕진이 그 뒤를 따라 변씨 떼문을 두드렸습니다.
황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녀간의 일이라도 어른이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방 안에서 춘섬이 나왔습니다. 덕삼을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황 씨 영감이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춘섬이 네가 어젯밤 분이를 창고에 가두었다 들었다. 춘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따지러 온 게 아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분이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느냐? 춘섬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황 씨가 부드럽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그리하면 못 쓴다. 춘섬아, 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황 씨 영감. 우리 딸이 잘못했소. 황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섬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덕삼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황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난이 사람을 얼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겠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황 씨 영감이 직접 나서서 매듭을 지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변 씨 댁에서 황 씨 집으로 쌀과 나무 한 묶음이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사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춘섬에게 들어오려 했던 혼담이 조용히 끊겼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바보는 분이가 아니라 사람을 얼려 죽이려 한 춘섬이지. 춘섬은 한동안 우물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이마에 열을 식혀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가업분 것, 아버지는 빚 대신 팔아넘기고 시댁에서는 닷새 만에 쫓겨나고, 에헬, 분이 팔자도 참 기구하구먼. 덕삼은 방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덕진이 이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불이라도 덮지요. 군이보다 형님이 먼저 얼어 죽겠어. 덕삼이 짧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한 소리 말고 들어가자라.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잠속에서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세요. 방 바깥에 앉아있던 덕삼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방문 쪽으로 조금 돌렸다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사흘째 되는 날,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정신 차렸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얼마 뒤 황 씨 영감이 조심스레 죽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새가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분이야, 이거 한술 떠먹어라. 속도 풀리고 기운도 나겠지.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걸 어르신이 직접 끓이신 거예요. 황 씨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끓이면 어떠냐? 우리 식구다. 너 걱정했다. 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같은 것이 뭐라고 다들 이렇게 챙겨주시니 눈물 나잖아요.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혈, 뭘 울고 그래. 정승 맞게. 이제 식구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말에 분이가 더 크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도 촉촉했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분이는 가마터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황씨 영감이 주는 작은 흙덩이를 반죽하는 것부터였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황씨가 손을 얹어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누르고 밀고 다시 모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황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분이가 혼자 흙을 반죽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 표면을 천천히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쪽이 더 단단하고 저쪽은 좀 물렀네. 황씨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흙의 상태를 손으로 가려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황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가와 옆에 앉아 흙을 같이 치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분이는 이제 물레 앞에서 흙을 올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번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눌러 모으고 다시 올렸습니다. 덕삼은 황씨가 분이에게 물레질을 가르치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야, 이리 줘봐요. 이렇게 손목을 고정하고 분이가 덕삼의 손모양을 따라 했습니다. 흙이 조금 더 곱게 올라왔습니다. 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라버니,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덕삼이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덕삼은 스스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분이가 흙을 올릴 때 손끝에 집중한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빛이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삼이 마당을 지나다가 가마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마터 앞에 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마당 흙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릇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형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덕삼이 다가서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게요.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손이 알아야 되니까.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분이가 그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날밤 덕삼은 분이를 처음으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불쌍한 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을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 이듬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분이가 처음으로 물레 앞에 혼자 앉아 운전한 도기 하나를 빚어 올렸습니다. 흙이 손 사이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게 섰습니다. 배가 둥글게 부풀었습니다. 분이는 손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씨 영감이 마른 손으로 그 도기를 들었습니다.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맑고 단단한 소리가 가마터에 울렸습니다. 황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도기를 들고 가마터 안쪽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다 구워진 도기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자리였습니다. 황씨가 그 한가운데에 분이의 도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졌습니다. 덕삼이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씨가 방으로 들어간 뒤 마당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분이가 선반 위의 도기를 바라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제 거예요? 덕삼이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 집 거지.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분이의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개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별이 제일 밝아요. 덕삼은 아무 말 없이 군이 어깨 위에 자신의 겉저고리를 살그머니 걸쳐 주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덕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았습니다. 분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겉저고리 끝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덕진이 뻔하고 기침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장면이여. 아무 말도 없는데 왜 이리 간질간질하냐. 연애질도 참 조용하게 하시네. 덕삼이 물끄러미 덕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진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분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진, 오라버니 짝은 언제 오려나요? 덕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러다 평생 독이만 탔다 늙겠네, 원. 그때 황씨 영감이 마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그 독이가 너희 밥그릇이야. 잘 닦으면 복이 오지. 그의 늦봄, 고을에서 도기장터가 크게 열렸습니다. 인근 고을 상인들까지 모여드는 자리였습니다. 황씨 영감은 올해는 분이것도 내보자 했습니다. 덕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아버지? 황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건 내보여야지. 분이는 좌판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황신의 도기들 틈에 자신이 빚은 것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을 찾은 사람들이 지나다가 황씨 좌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 저 작은 것들은 누가 빚은 거요? 황씨가 분이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빚은 거요.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겨우샜습니다. 며느리가? 황씨 며느리라면 저 지씨 집에서 닷새 만에 쫓겨났다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였습니다. 장을 돌아보던 구대감이 황씨 좌판 앞에 섰습니다. 구대감은 분이가 빚은 작은 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맑고 단단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씨, 이게 누구 솜씨여? 황씨가 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손에서 나온 것이요. 대감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구대감이 말했습니다. 황씨, 며느리, 이 솜씨면 이 고을에서 손꼽히겠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좌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전에 닷새 만에 쫓겨난 며느리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낯익은 사내 하나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인이 함께였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씨, 며느리라고 불리는 딸을.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분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군이 눈이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구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사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지는 이제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고 황씨 좌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덕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가 덕삼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좌판 앞에 섰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한편 장터 저쪽에서는 쥐씨 땡아낙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닷새 만에 내쫓은 그 며느리가 항씨 집 며느리로, 그리고 구대감에게 칭찬받는 도기장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쥐씨 댁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닷새 만에 내쫓은 그 며느리가 황신의 복덩이가 됐다더라. 쥐씨 댁에는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분이를 바보 며느리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황씨 집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바다 아래 가마터에서 흙을 반죽하는 여인의 손끝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덕삼보다 더 매끄럽게 도기를 빚는 분이었습니다. 황씨 영감이 그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허허, 이제는 내가 배워야겠구먼. 네 손이 나보다 흙을 더 잘 다뤄.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가르쳐 주셔서 된 거지요. 그때 마당 끝에서 어린아이가 깔깔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작고 통통한 손에 작은 도기 뚜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만들래요. 분이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리 와봐. 황씨, 영감이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마디가 굵어졌고 예전처럼 힘껏 흙을 치돌 수는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가볍게 아이의 도기 뚜껑을 튕겼습니다. 맑고 단단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황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처음 가마터에서 들었던 그 소리, 좋아하고 짧게 중얼거리던 그 소리, 그것이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칭찬이라는 것을 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덕삼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웃어요? 분이가 고개를 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뒤에서 덕진이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형, 딸내미가 하는 짓이 영 형수 판박이라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가마의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 붉은 흙빛 속에서 가족의 얼굴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조선 어느 고을 황씨 도기장이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빚쟁이의 딸로 태어나 쓸모없다 버림받은 처녀가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 하나로 제 이름과 제 집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흙처럼 묵묵하고 불처럼 따뜻하고 그리고 한번 구워지면 쉽게 깨지지 않는 의리와 인정의 이야기였습니다.